1번은 이제 지난주에 복습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을 테마로 쭉 잡아봤는데 시장의 특성 1번은 이제 몇 번이죠? 4번? 3번이죠, 3번.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국지적 시장이잖아. 국지적 시장이란 말은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그 상이한 양상을 보이죠. 그 이유가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고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성 때문이지. 부동산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요거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3번이 내구성이 아니라 부동성. 실제 시험 지문이에요. 근데 요거 나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아. 2번도 시장의 특성인데 옳은 거. 이 문제는 이제 이거는 실제 시험인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2년 전에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예요. 별 차이가 없죠. 1번은 틀렸는데 논리적으로도 1번은 안 맞는다는 게 아실 거야. 부동산 이제 거래할 때 유형의 부동산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은 무형의 권리도 거래가 되죠. 공시법 공부하시듯이 우리는 부동산 거래할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 그렇죠?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리도 이제 그 거래가 됩니다. 이 질문이 아마 우리 시험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2번은 유명하죠. 국지적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의 연계성이 높은 것이 아니죠. 만약 연계성이 높으면은 전국에 있는 땅값은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연계성이 낮다 하셔야 되고. 근데 요 2번 질문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평가사 시험에도 2년 전에 이게 나왔대. 어차피 돌고 도시는 되는 것 같아. 3번도 재미난 게 이거 3번도 이제 재작년에 중개사 시험에 나왔는데 평가사 시험에도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매매 단기성으로 인한 매매가 단기성이에요. 장기성이죠. 그다음에 유동성과 황금성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죠.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그 개별성도 나타나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이제 노골적으로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죠? 동질성이 커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답은 4번에 대한 논리죠. 그리고 3번은 효율적 시장. 지난번에 많이 했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딱 보자마자 눈에 띄시는 거 하나 있죠. 몇 번이야? 5번에 보면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완전 경쟁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4번은 효율적 시장에 대한 또 하나 논리. 유명한 지문이 많죠. 거기 동그라미 1번처럼 투기가 성립되는 건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그 유명한 1번 지문하고 그리고 그 같은 맥락이 2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번도 굉장히 유명하죠.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불안전 시장이죠. 불안전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죠.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 중에서는 1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제 에이스 지문이죠. 그리고 5번이 이제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이죠. 정보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시장은 할당이 될 수가 없죠. 일부 사람들이 초과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5번은 그냥 할당에 대한 개념 정의했었어요. 정답은 5번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항수를 잡아봤을 때 재작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효율적 시장이 나왔는데 단독 문제 기준으로 아마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묶여져서 여기 한 문제짜리일 거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리 중에 많이 안 나오는 이제 여가 현상에 대한 논리가 5번에 있어요. 그 눈에 확 띄죠. 몇 번이야? 2번이죠. 상위계층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한 빈집을 하위계층 가구 사용이 전환됐으니까 거주계층이 다운됐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하향 여가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가 현상은 이제 오늘 나누던 프린트 문제만 보셔도 다 해결이 되실 거야. 그렇게 지문이 많지 않아서. 6번도 이제 여가의 과정하고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눈에 확 띄시는 거 하나 있지. 기출에 나왔던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그래야 되겠지. 반대의 경우는 할인돼서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할증과 할인이 바뀌셔야 되고 5번하고 6번에 나온 10개 지문만 보셔도 거의 다 해결이 되실 정도로 여가현상 자체는 뭐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지대론을 잡아야 되는데 지대론은 아직도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낯설어서 그래. 이제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다행스러운 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그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7번 문제. 딱 몇 번이 틀렸어요? 리카도는 그 비옥도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비옥도에서 그 농지의 수확량의 차이가 있어서 수확체감 법칙 등을 논했는데 지대는 이제 매상고의 생산비를 뺀 것이 지대, 그 수입의 비용을 뺀 거니까 지주들한테 기속되는 이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라 그랬는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지대 결정이 지대가 가격 결정해. 가격이 지대 결정하잖아. 곡물가가 상승하면은 지대가 이윤이 상승한다는 논리로서 결과적으로 지주들이 갖는 이윤이 많아진다, 잉여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럼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5번이 틀렸죠. 차액지들은 비용이 아니죠. 차액지는 뭐예요? 잉여라고 하셔야 되고 때문에 이제 지대가 상승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정답 5번이고 8번처럼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틀린 거. 눈에 확 띄시는 정답이 있지 않아요? 몇 번? 4번. 지대는 잉여고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 이게 말씀드렸던 뭐예요? 이게 차액지대세지. 그래서 그 8번에 4번 지문하고 7번에 5번 지문 있죠? 두 개를 바꾸면 되는 거야. 7번에 이제 5번 지문에다가 마르크 절대지대에서 갖다 놓고 8번에 5번, 4번 지문에다가 7번에 5번 차액지대에서 갖다 놓으면은 이게 딱 궁합이 맞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고. 그리고 이제 알론적 입찰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몇 번이 틀렸어? 5번이야? 아니면은 5번이야? 5번이죠? 그 공식이 바뀌었지?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 요거랑 생산물 단위당 한계 수송비 이 두 가지 공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알론적 입찰지대설은 만약에 시간이 없다. 요 5개 지문이 있죠. 요것만 보시고 가셔도 돼. 그래서 어차피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경우 역사상 2번밖에 없는데 2번이 전부 다 똑같은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보시고 대부분 작년처럼 지문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지문들이 많죠.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최대 금액이고 초과 0이 되는 수준 지대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동그라미 2번 지문하고 그리고 기울기를 설명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4번에 입찰이고 우항이란 말하고 5번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죠. 그리고 10번의 마샬의 준지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내용인데 가장 틀린 거 딱 3개만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내용하고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이제 5번이죠. 2번, 4번, 5번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5번이 틀렸죠.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기에는 소멸되는 지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 11번은 이제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 쭉 한번 해봤는데 왜 칠지선다지? 욕심이 있다 보니까 7개의 지문을 만들었어요. 이것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1번, 2번, 3번,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모아놨어요. 시간 없으면은 요 4개의 지문이라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율은 이제 교통망을 찾으라는 걸로 5번의 개념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6번이죠. 저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로 축으로 하여. 아니죠. 교통로 축에 있는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미난 게 우리 시험은 고소득층 주거지에서 옳게 나왔어. 근데 이제 2년 전에 평가사 시험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 또 이게 틀리게 나왔더라고. 지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스가 이제 입지론에서 특히 상호입지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좀 많이 해놨네. 하나만 했을 거예요.
12번에 대한 논리는 레일리죠. 올해는 작년에 캔버스 나왔으니까 올해는 레일리 아니면 허프 아니겠는가라고 미뤄 짐작이 돼요. 그 레일리는 두 개 도시, 그리고 거리의 제곱이니까 딱딱 떨어지게 등장하죠. C마을에서 B도시 구매할 때 유인되는 인구수는 과연 몇 명이냐라는 논리예요. 딱딱 떨어지면 몇 대 매수를 하는 게 마음에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 유인력 공식대로 하셔야 되고 본인의 이제 습관대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크기는 어디가 유리해? B가 유리하죠. 4배 유리하니까 1대4. 거리는 이제 어디가 유리해요? 똑같네. 그 1대1이지. 그 유인력 B가 1대4가 되잖아. 그죠? 어디 가는 걸 물어봤어? B 가는 거 봤는데 5명 중에 4명이니까 구매지향비율은 80%죠. 구매지향 물어봐서 80%를 하셔야 되고, 이제 몇 명이 옵니까라 그랬는데, C마을 인구가 2만 명이잖아. 2만 명 중에 다 오는 것이 60%만 오는 거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에 80%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9,600명이 되는. 요 정도 수준이야. 아, 푸실래요? 제끼실래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컨버스, 작년에 하던 컨버스인데 점포 간의 거리가 얼마냐로 질문했는데 그럼 점포 간의 거리를 물어보려면은 분기점이 나와야 되죠. 분기점이 A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A분의 이제 B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거리가 몇 킬로 주어졌어? 분기점이 A로부터 5km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다 거리에다 X값 친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A 크기가 주어지겠지. A가 1000이고 B가 9000이니까 9죠. 루트 9 풀면 얼마야? 3. 그 분모값은 얼마? 4. 그 5니까 얼마? 20km가 되는 거죠. 전체 거리는 이제 20km. 20km니까 분기점이 A로부터는 5km면은 B로부터는 몇 km가 되겠어? 15km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 푸셨어? 푸셨어? 틀렸어요? 문제 파악이 어려웠었죠? 혹시 이거 5를 우에다 집어넣고 풀었어요? 그러면 안 돼. 문제를 잘 보시고 분기점 중에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허프가 이제 등장을 했죠. 허프는 뭐 두 개 점포만 주어지면 레일리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마찰 계수가 이제 2니까 거리 제곱 똑같이 하면 되겠네. 크기는 어디가 유리해요? A가 유리해요? B가 유리해? A가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3배. 그럼 3대 1이죠.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거리는 B가 유리하지. 몇 배? 3배 유리하지. 근데 거리는 마찰 계수가 2니까 제곱이지. 그럼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배 유리한 거죠. 그럼 이게 3대 9가 되잖아. 3대 9는 1대 3이죠. 근데 이제 어디 가는 걸 물어봤어. A 점포의 이용 객수는 C 도시 인구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그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A 점포의 인구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근데 C도시 인구 몇 명이라고 나왔어? 20만 명 나왔죠. 그럼 A도시에 이익되는 인구수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3대 9니까 1대 3이야. 근데 어디 가는 물어봤냐? A 가는 물어봤지. 그러면 이제 구매지향 비율은 4분의 1이니까 25%야. 25%인데 몇 %만 온다 그랬어? 60%만 온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정석적으로 하면 20만 명 60%니까 얼마예요? 20만 명 60%면은 12만 명이죠? 좀 깜짝 놀랐어. 12만 명이야. 12만 명에서 25%가 A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4분되니까 몇만 명이야? 3만 명이 오는 거죠. 그럼 3만 명을 20만 명을 나누면 이게 몇 %예요? 15%가 되죠. 그래서 15%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 그리고 이제 15번은 이제 허프가 레일리랑 다른 것은 그 마찰 계수에 대한 논리하고, 그리고 그 두 개 점포 이상, 점포 수 가지고 논하잖아. 그렇게 이제 논하다 보면은 지금 설정이 지금 3개 점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석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주어서 유인력을 다 계산하셔야 되죠. 그럼 크기를 보면은 A 점프 크기가 얼마예요? 1000. 거리는 몇 킬로다? 5km. 마찰 계속 얼마 줬어? 2. 그럼 25네. 그럼 A 점프 유인력이 나왔지. 유인력 얼마 나왔어? 40이 나왔고요. B. 크기가 1000이죠. 그 A랑 점프 크기는 똑같네. 거리가 이거는 거리가 먼 데 있네. 마찰 계수는 2네. 그러면 1000을 25로 아니 1000을 100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 10.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네. 동일한 점프인데 거리가 먼 데 있으면은 장사가 되겠어? 거의 뭐 경쟁이 이제 안 되고 이제 C 점프는 규모를 작게 했네. 그 규모 작은 걸 극복하는 방법은 거리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배우자 소비자 품 안으로 거의 들어가 버렸네. 그렇죠? 2km. 근데 마찰 계수. 이거 접근성이 안 좋은 데 들어갔네. 근데 보다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세제곱이지. 그럼 8로 나누면 되죠? 그 얼마야? 50이네. 야, 근데 거리가 참 중요하다는 또 확인이 됐네요. 접근성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매장 면적도 크지 않는데 모든 걸 다 거리로 극복했네. 소비자들은 얼마나 멀리 가는 걸 싫어한다는 게 확인이 됐지. 전체 유인력 다 합치면 얼마예요? 100이지. 그 중에 어디 가는 걸 물어봤어? A. 그럼 100분의 4죠. 그러니까 몇 %야? 40%. 점유율을 논하면 40%인데 몇 명이 옵니까? 물어봤죠. 배우 중위가 총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서 40%가 A를 가네. 1000명에 40% 얼마야? 400명이 되는 거야. 400명이 정답이지. 그래서 이제 허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12번가 레일이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내고요. 그리고 허프 문제 나왔을 때 이제 까다롭게 낸다 그러면은 14번하고 15번 있죠? 이 두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푸시는 순간에 벌써 몇 문제를 맞히셨냐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4문제 정도는 벌써 맞으신 거야.